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 신규 1일 확진자가 84명이 나온 가운데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집단에서 이렇게 50여 명이 확진된 것은 부산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큰데요. 거리두기 1단계인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상황,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조지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4명입니다.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와 비슷한데 국내 발생 사례가 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 46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대전으로 총 4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1,421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 중증 환자는 85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438명, 치명률은 1.76%입니다. 네, 사망자가 4명이 늘었군요. 자, 그렇다면 주요 감염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기존 병원 관련 집단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50여 명 규모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례부터 살펴보면 부산시 보건당국은 오늘 북구 만덕동에 있는 햇드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 등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어제 확진된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이렇게 확진자가 대거 확인된 건데요.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확진 환자 중 한 명은 사망 후 진단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산 요양병원 사례는 대부분의 확진이 오늘 오전 나왔기 때문에 오늘 0시 기준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병원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경기 의정부시 소재 재활 전문 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60명에 달합니다. 5층 병동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를 유지한 채 조만간 4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감염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에서는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는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병원도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이외에 강남구 승광빌딩 감염 사례에서는 접촉자 중 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9명이 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친구 모임과 관련해 3명이 늘어나 어제까지 총 2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자,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모임 관련한 연쇄 감염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중에 총 7건 정도의 감염 전파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중 2건이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대전 사례의 경우 감염이 일가족, 친인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을 했다가 집단 감염된 대전의 일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2살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선 다른 원아와 가족, 교사 등 15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일가족의 직장 동료와 병원 접촉자도 감염됐습니다. 또 이 일가족 중 30대 목사 부부는 확진자가 나온 교회 수련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2박 3일 동안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는 대전과 세종, 전주 등에서 3개 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전주 확진자를 포함해 3명이 감염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수련회가 종교 소모임을 금지한 행정조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행사를 주관한 인솔자와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을 위해 온 네팔인 소식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선박을 타고 온 러시아인 선원들도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앞서 지난 11일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어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선원 확진 사례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3척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원 23명이 탑승한 코레노보스크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 국립검역소 측이 하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8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에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그제는 티그르 2호에서 선원 3명, 어제는 사르간호에서 선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 모두 무증상 환자입니다. 검역소 측은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선내 격리에 들어갔고 필요시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선박 3척에 탑승한 선원 모두 내국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코레노보스크호는 하선하지 않고 회항합니다. 방역당국 측이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하선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선박에서 내리기를 거부했고 결국 회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처럼 러시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2차 유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현재 방역당국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우선 과제는 가을 방역, 단풍 방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단풍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전세버스, 휴게소 등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추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급증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수가 등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간 추세를 본다면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가 확진자 수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급증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은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국내 상황이 안정될 때마다 해외 쪽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감시 대상 국가는 총 6곳이고 추이감시 국가는 4곳입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한 곳을 추이감시 국가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대상국에 포함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달 말쯤에야 세부 조정안이 나올 듯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급증세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그 확진자의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자마자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열지 못했던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일대는 거리두기 하향과 무관하게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00명 규모의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자유연대 측에서도 이번 주말 광화문 일대 5곳에서 모두 1,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 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고 코스에 도심 금지 구역이 포함되면 경찰이 경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연결되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상황 살펴보죠.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강양구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68명, 69명 지역 발생만 놓고 보면은 이제 오늘 5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뭐 지역 발생 환자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 아까 조주영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내일은 신규 확진 환자 숫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부산 병원 네, 그렇습니다. 영향이겠죠? 부산 네. 현재까지만 지금 5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앞으로 추가로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사망자 1명이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사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사망자가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나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발생 환자 수는 84명입니다. 어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검사량 감소가 회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0명에서 60명대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연휴 기간의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다소 이런 상황이지만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여파가 아직 커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며 그간 출입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내용을 조정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율성에는 항상 책임성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만큼 각 시설에서 의무화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 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 관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리자는 여행 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광객의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경우 지자체의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행 중 방역 대책입니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 코드 등을 이용하여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성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입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관광지와 주요 도로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풍철 산행과 야외 활동에 대해서 상황별, 유형별 방역 수칙도 세밀히 마련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 인력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 입장객 명단을 관리하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좌석은 지정 좌석제로 실시하고 지그재그로 뛰어앉도록 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물과 음료를 제외한 취식이 금지되고 응원은 자제토록 합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경기장의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조 상품 감정 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 보상제 운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위조 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84명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강양구 기자와도 얘기를 나눴지만 부산 요양병원에서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마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반영이 되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제가 13일이었는데 어제 간호조무사 중에 한 명이 확진을 받은 다음에 긴급하게
함께 이 200명 이상의 그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집단 검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단은 52명이 네. 확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검사는 끝났습니다만은 추가로 더 왜냐하면 확진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 확진 환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바로 나온 소식인데 네.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예. 이제 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던 고령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그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셨던 다른 고령 환자들 중에 확진 환자들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일단 간호조무사 한 명이 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그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걸렸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입원해 계시거나 수용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을 면회할 때 가족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국내 대부분의 노인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그런 면회를 최대한 차단하거나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이냐면 그 노인요양보호시설에는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의료진부터 다양한 보조 행정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간병 보조 행정 인력들은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노인 요양보호시설 안으로 이제 전파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 간호조무사를 통한 전파 사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간호조무사가 먼저 확진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 당국은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확진된 분들, 즉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병원에 주로 입원해 있던 아니면은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그분들이 위험이 빠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은 내 외부를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단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차단된 분들이 고위험 분들이라고 할 때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일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 이분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질병 양상이 절벽처럼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고위험군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신속히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가 그 병원의 상황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지금 대상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환자의 상태나 감염 여부에 따라서 신속히 분류하고 격리하면서 이송하는 이런 체계도 동시에 가동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월, 3월에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생겼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생겼는데요. 그때도 방금 설 교수님이 얘기한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청도 대남병원을 격리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확진 환자들과 그리고 중증 환자 등등을 분류를 해서 빨리 여러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분류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류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경험이라든가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가 생기면서 사망자가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산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확진이 될지도 모르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중증으로 이어져서 자칫하면 네. 사망의 위험까지 가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을 빨리 분류를 해서 부산의 음압병상이나 혹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혹은 부산, 경남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상황이 집단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증상 유무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빨리 그 체계가 갖춰져 있는 네. 곳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두기가 이렇게 1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올 경우 일반인들이나 뭐 정부 당국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은?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하면 두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증상과 경증,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고위험군의 감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바로 중증에 빠지지는 않으니까요. 예. 아무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이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연령이 50대 이하고 그다음에 뭐 비만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등등. 그래서 충분히 뭐 특별한 치료 없이 이겨낼 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예. 감염이 되었는데 중증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고위험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네. 분들은 바로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거나 전문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네. 이송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여태까지 해온 것과 특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1단계에서는 향후에 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생활치료센터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외국의 분인데도 감염이 되어서 중증인 분들은 또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원이 이제 고갈되는 문제, 예. 또 우리 체계에 부담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두 가지 요인. 우리 국내적으로 환자 발생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다. 네. 첫째. 두 번째는 해외 유입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1단계 상황에 있는 우리 체계,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역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네.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단계라서 이제 스포츠 경기 관람도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응원하는 행위를 자제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역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산 요양병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간에 고위험군이 밀집되어 있는 취약시설로 들어가서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발생한 집단 감염은 상당히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이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놓아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로 전환을 해서 이제 30% 정도의 관중을 네. 이제 허용을 하게끔 되었는데 예를 들어 야구를 본다 그러면은 야구장 내에서의 취식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는 방역 당국이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보통 경험상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경기를 보면은 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진 대로 같이 뒷거리를 식사를 하죠. 하시면서 뭐 흔히 소모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만약에 그런 소모임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작은 규모 또는 큰 규모의 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일단은 본인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지금의 1단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부터 중단이 됐던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어제 얘기는 일단 뭐 백신 물량은 그래도 뭐 많이 부족한 정도는 아닌데 현장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 맞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예.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체 준비된 백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3천만 명분을 준비를 했고. 네, 3천만 명분을 준비했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된 백신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보한 물량 등까지 덧붙여지면은 공급 자체가 애초 계획했던 것에서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오는 뉴스는 무엇이냐면 다시 백신 접종이 재개된 첫날, 둘째 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너무 수요가 갑자기 한꺼번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 같은 경우에는 차차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추가 생산을 할 계획도 있을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계약된 혹은 그 계획된 물량은 다 지금 생산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어제 정부의 방침을 보니까 수입의 형태로 이 독감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 하지만은 백신 접종이 재개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좀 일시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뭐 병원을 찾아갔다가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특별히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독감 백신에서 그 백색 입자,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단백질 응고체라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발견됐을 때는 폐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흘 동안 이 백신을 접종받은 분이, 그러니까 백색 입자 발견 후에 접종을 받은 분이 약 6,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 안전성 부분 우리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이 맞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오늘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하얀색. 하얀색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단백질이 이런 형태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그리게이션, 즉 응집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백색 가루 형태를 흰색 가루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흰색 가루 형태를 만들게 되면 단백질이 요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펴진다기보다는 원래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거죠. 그런데 백신이 요 형태로 원래 단백질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들은 이제 우리 몸에서 독감 백신의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조가 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이 구조에 대해서 생긴 항체는 원래 이렇게 되었을 때 생긴 항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생긴 항체들이 백신 효과를 나타낼지 아니면은 백신 효과가 아닌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지 이거는 지금 확인된 바도 없고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신이 개발 단계에서 많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것을 검증하는 데는 5년,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안전성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명백히 품질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흰 가루가 생긴, 이 백색 가루가 생긴 것은 전부 폐기해야 된다. 이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지금 당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폐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걸 왜 폐기하겠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성과 효과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량 폐기해야 되고 당국도 그렇기 때문에 전량 폐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제 일단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갔는데 혹시라도 백색 가루가 나온다 하면 이제 그냥 바로 안 맞고 그냥 다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색 가루가 있는 걸 확인한 의사분이나 아니면 혹시 접종을 받으시는 본인 자체가 백색 가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 백신은 맞으시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보통 이제 의약품 제조회사는 예. 폐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보통 이제 약국에 가져주면 약국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그렇습니다. 약국에 가져다 주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다 따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화학 처리나 어떤 처리를 해서 우리 그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화학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은 예. 안 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해보죠. 아까 전에 조지현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개편 방안을 지금 정부 당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지만 이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도 이달 말쯤에야 세부 조정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네, 이제 방역당국 내에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거리두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 합니다. 아마 이제 그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은 이 방역당국에서 3단계 안을 5단계 안으로 조정을 하고 그 5단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지를 생활방역위원회에 제안을 한 다음에 그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예.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방역당국에서 3단계로 5단계로 할지 혹은 7단계로 할지 혹은 4단계로 할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단계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내용들은 어떻게 적용할지를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안을 생활방역위원회로 가져갔을 때 네.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라든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론으로 이제 하나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지지가- 모아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3단계로 조정을 한 다음에 방역당국이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뭐 1.5단계, 2.5단계. 그렇습니다. 네. 1.5단계, 2.5단계 그리고 또 각 단계의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내용도 전혀 지키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정비를 해가지고 4단계든 5단계든 내놓았는데 그것도 또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기존의 3단계를 제안했을 때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 좀 짧게 해보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중에 시판이 가장 유력했던 미국 제약업체죠. 존슨앤존스 3상 임상시험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된 걸까요? 예,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접종해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백신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제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중단이 됐다고 해서 실패해서 더 이상 임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예. 일시적인 정지, 영어로 얘기하면 퍼저, 잠시 머무름, 네. 정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백신 개발 단계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기간이 이제 생겨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접종을 받은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의 내용은 일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에서 또 회사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은 언제나 신경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신마비가 생긴다든지 신경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신경계에 나타나는 건데 신경계에 나타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예. 다른 거는 경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증 부작용은 맞은 부위에 붓기가 생긴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네네. 다소 어지럽다든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경증의 부작용이 이제 보통 일어나는 그런 건데 예. 지금 잠시 중단된 이 백신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작용인지 일단 발표는 되지 않았고 제3위원회를 통해서 예. 확실히 안전성을 점검하고 나서 임상 재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약사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하나로 좀 연구 인력이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나로 일원화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빨리 이걸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나 혹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꿈꾸는 상황이죠. 하지만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네. 항상
이 자신들이 투자한 걸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으로 다시 환수하기를 원하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적인 또 다른 일이다.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성공할지를 몰라요. 백신 개발은 보통 성공 확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로 병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예. 기술이 성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됩니다. 하나를 일어나서 했다가 또 실패해버리면 그렇습니다. 다시 뭔가 처음부터 하기에는 맞습니다. 어렵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알차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